안녕하세요. 저는 40대 후반의 여성으로 가족관계가 조금은 복잡했던 탓에 평탄치 않은 삶을 살아왔습니다. 이 이야기는 사랑과 배신, 그리고 그 사이를 오가는 수많은 감정이 얽힌 한 사람의 인생 이야기입니다. 부디 끝까지 들어주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댓글로 나눠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럼 조심스레 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가 5살 무렵 부모님은 이혼하셨습니다. 그 당시엔 왜 헤어졌는지 알 길이 없었고 그저 갑자기 아빠가 사라졌다는 사실만이 어린 제 마음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이후로는 엄마와 단둘이 지냈어요. 아빠는 단 한 번도 저를 찾아오지 않았고 연락 한 통 없었습니다. 엄마는 저 하나 잘 키워보겠다고 이른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일만 하셨고요. 그분의 손은 언제나 거칠고 눈은 피곤으로 붉게 충혈돼 있었지만 웃을 땐 누구보다 따뜻했습니다. 그런 엄마가 제가 중학교에 올라갈 무렵 결국 병으로 쓰러지셨어요. 오래 앓으시던 당뇨가 악화되어 거동이 어려워졌고 병원에 입원하신 후 몇 개월 만에 돌아가셨습니다. 엄마의 마지막 모습은 말라버린 손을 꼭 쥐고 절 바라보며 미소 짓는 얼굴이었어요. 그게 마지막이 될 줄은 몰랐죠. 장례식이 끝난 뒤 하늘이 무너진 것 같았어요. 이제 난 어디서 누구와 살아야 하지 않은 걱정과 두려움이 목을 조이듯 몰려왔죠. 그때 장례식장에 낯익은 얼굴 하나가 들어섰습니다. 10년 만에 본 아빠였어요. 낯선 듯 익숙한 그 얼굴은 제가 기억하는 그 시절의 아빠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더 깊어진 주름, 다 빠진 머리숱, 그리고 어딘지 모르게 죄책감에 젖은 눈빛이었죠. 유미야, 아빠다. 저는 아빠를 올려다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한참 동안 침묵이 흘렀고 할 말이 있는 아빠가 곧 입을 열었습니다. 이제 아빠랑 살자. 네? 갑자기 왜요? 왜긴 왜야. 이제 너한테 엄마가 없잖니. 엄마가 떠나셨으니까 아빠가 널 데려가야지. 당연한 거야. 저는 고개를 저으며 뒷걸음질을 쳤어요. 제 감정은 복잡했고 무엇보다 아빠라는 존재가 너무 낯설었습니다. 싫어요. 전 아빠 집에 가고 싶지 않아요. 유미야. 괜히 아빠 부인한테 눈칫밥 먹으면서 살고 싶지 않아요. 차라리 고아원에 가서 살래요. 아빠한테 부인 없어. 그 여자랑도 오래 못 갔어. 결국 또 이혼했지 뭐. 내가 많이 못났지. 네 앞에서 이런 말까지 하게 될 줄이야. 아, 그래요? 엄마한테 상처 준 것도 모자라 두 번째 부인한테도 함부로 대했나 보죠? 절대 그런 적 없다. 네 엄마랑은 성격이 너무 안 맞아서 헤어진 거야. 상관없어요. 아무튼 전 아빠를 따라가고 싶지 않아요. 유미야, 네 아빠니까 널 책임져야지. 그게 부모니까. 이 아빠가 널 키우는 게 맞는 거야. 그러니까 아빠랑 집에 가자. 부탁이야, 유미야. 책임이요? 정말 우습네요. 10년 동안 단 한 번도 찾아오지도 않던 분이 이제 와서 책임진다고요? 뭐가 그렇게 찔리셔서 그러세요? 저 고아원에 보내면 주위 시선이 무서우세요?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유미야. 아빠가 너무 늦게 왔다. 염치도 없고 자격도 없다는 거 안다. 그래도 한 번만 아빠한테 기회를 줄래? 아빠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그리고 그날 전 처음으로 아빠가 울음을 참지 못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순간 저도 마음 한쪽이 무너지듯 흔들렸지만 쉽게 용서할 수는 없었죠. 하지만 보호자 없이 고아원으로 갈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결국 아빠와 함께 그 집으로 들어가 살게 되었습니다. 낯선 집, 낯선 냄새가 나는 아빠 집으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예상치 못한 일이 기다리고 있더군요. 아빠 집에 들어서자마자 낯선 꼬마가 하나 제 앞에 나타났습니다. 작고 까무잡잡한 얼굴에 큼직한 눈이 호기심 가득하게 절 쳐다보고 있었죠. 아빠, 얜 누구예요? 유미야, 네 동생이다.
엄밀히 말하면 이복남매라고 설명하면 되겠구나. 아, 새 부인의 아들이에요? 그럼 이 아이가 제 동생이라고요? 이런 중요한 건 미리 말씀 좀 해주시지. 솔직히 많이 당황스럽네요. 유미야, 치련이는 착한 아이야. 나중에 보면 알게 될 거야. 그러니까 서로 잘 지내줬으면 좋겠구나. 아빠가 부탁할게. 아빠는 끝내 눈살 하나씩 풀이지 않았습니다. 제 말이 다소 거칠었을 텐데도 그저 담담하게 받아들이기만 했죠. 생각했던 것보다 덜 무뚝뚝했고 묘하게 성급하지도 않았습니다. 엄마가 그토록 미워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정말 그 사람 맞나? 의아함이 스치기도 했죠. 이윽고 꼬마와 인사를 나누게 됐습니다. 저는 마지못해 형식적으로 손을 들어 휘적거렸어요. 안녕, 네 누나야. 유미라고 해. 안녕. 아빠가 누나 데려온다고 해서 기다리고 있었어. 누나 진짜 예쁘다. 그래, 고마워. 앞으로 같은 집에서 지내니까 서로 불편한 일 없게 조심하자. 말은 그렇게 했지만 제 말투는 딱딱하고 벽을 친 듯 했어요. 대화를 마치고 아빠가 손짓해준 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고 둘러보니 전에 살던 반지하 집과는 차원이 다르더군요. 널찍한 방에 창문은 햇살이 환히 들어왔고 책상이며 침대까지 전부 새 것 같았습니다. 책가방을 내려놓고 이불 위에 몸을 눕혔죠. 푹신한 침대가 낯설 만큼 따뜻했습니다. 하지만 이내 엄마 생각이 밀려왔어요. 이불 속에서 괜히 웃음 지어보려 했지만 금세 눈물이 뺨을 타고 흐르더군요. 손등으로 눈물을 훔치고 있는데 문도 안 두드리고 누군가가 조심스럽게 들어왔습니다. 누나 슬퍼? 뭐야, 언제 들어온 거야? 남의 방에 허락도 없이 들어오면 안 되는 거야. 남이라니, 우리 남매잖아. 누나랑 나랑 가족이잖아. 그치? 가족이라도 예의는 지켜야지. 누나 지금 혼자 있고 싶어. 그리고 한가하게 너랑 놀 시간 없거든? 나 공부해야 하니까 나가. 목소리가 저도 모르게 날카로워졌고 아이는 움찔하며 말없이 방을 나갔습니다. 사실 동생이 뭘 잘못한 건 아니었어요. 그저 이 모든 상황이 너무 낯설고 불편했던 거죠. 갑자기 끼어든 가족, 갑작스러운 이별, 낯선 집. 저는 여전히 상처투성이었고 누군가와 가까워지고 싶은 마음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렇게 아빠 집에서의 생활이 시작됐습니다. 식사할 때는 함께 앉아 밥을 먹었지만 그 외의 시간엔 거의 말에 섞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빠와 칠연이의 얼굴을 제대로 마주치지 않으려 애썼고 대화의 기회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그 집은 안락했지만 마음은 여전히 추웠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저는 매일 조용히 엄마를 그리워했습니다. 아빠 집으로 옮겨오면서 저는 새로운 학교로 전학을 가게 됐습니다. 낯선 교실, 낯선 아이들, 선생님의 이름도 하루 만에 까먹을 정도로 모든 것이 어색했죠. 처음 며칠은 벽에 붙은 그림자처럼 지냈습니다. 친구도 하나 없고 말도 잘 걸지 못하겠고 점심시간이면 책상에 엎드려 잠든 척하거나 급식만 조용히 먹고 운동장 한켠에 앉아 있었어요. 하지만 며칠 지나지 않아 저에게 먼저 다가와준 아이가 있었어요. 세경이라는 이름을 가진 아이였는데 얼굴도 환하게 예쁘고 말투도 다정했습니다. 제가 투명인간처럼 지내던 교실에서 유일하게 저를 진짜 사람으로 대해준 친구였죠. 유미야, 너 남동생 있지? 너희 동네 지나가다가 너랑 같이 있는 거 봤어. 아, 그래? 근데 동생이랑 별로 안 친해. 그게 무슨 말이야? 그렇게 귀여운 애랑 안 친할 수가 있어? 나 같으면 매일 업고 다니고 싶을 것 같은데. 난 어린애는 별로야. 그리고 우리 집안이 좀 복잡해. 같이 산 지 한 달도 안 됐어. 세경이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이유를 따지지도 눈치를 주지도 않았어요. 그저 가볍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죠.
제가 마음을 다 드러내지 않았음에도 그 아이는 조심스럽게 제 감정을 건드리지 않으려 애쓰는 듯 했습니다. 세경이와 친구가 되고 나니 학교 가는 게 조금씩 즐거워졌습니다. 교실이 덜 낯설게 느껴졌고 쉬는 시간마다 옆자리에 와 앉는 그 아이 덕분에 점점 웃을 일이 늘어났죠. 반면 집에 가는 건 점점 싫어졌습니다. 말 없는 식탁, 마주치면 외면하게 되는 아빠와 동생, 숨막히는 정적. 도망치고 싶었어요. 그래서 하루는 세경이에게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세경아, 학교 끝나고 뭐해? 우리 같이 놀러 갈까? 놀러 가자고? 아유, 어떡하지? 나 학원 가야 해. 수학이랑 영어 학원. 거의 밤 10시까지 있어. 그래? 아휴, 그럼 나 혼자 뭐 하지? 왜? 집에 가기 싫어? 응, 어색해. 불편하고. 그냥 혼자 있고 싶지도 않고 그렇다고 집도 가기 싫고 애매해. 내가 네 사정을 다 아는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는 알 것 같아. 그래도 가족이잖아. 노력이라도 해봐. 너희 아빠 좋은 분 같던데? 얼마 전에 학교 와서 상담받는 거 봤거든. 넌 진짜 모르는 게 없구나. 그래. 생각보다 우리 아빠 괜찮은 사람이야. 다정하기도 하고. 근데 이상하지? 그 사람한테 마음을 열면 엄마한테 죄 짓는 것 같아. 유미, 넌 생각이 너무 깊은 것 같아. 그건 죄가 아니야. 그냥 좋은 사람이 곁에 있다면 고맙다고 느끼는 것도 괜찮은 거야. 엄마도 하늘에서 그걸 이해하실걸? 말처럼 쉽지가 않아. 아휴, 됐어. 그냥 나 혼자 익숙해질게. 넌 학원 가서 수학이나 열심히 풀어. 그렇게 말하고 웃어 보였지만 웃음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혼자 집에 가기 싫어 근처 놀이터로 발길을 돌렸어요. 해는 뉘엿뉘엿 지고 있었고 바람이 서늘하게 옷깃을 스쳤습니다. 아무도 없는 놀이터, 녹슨 그네에 몸을 맡기고 천천히 흔들었습니다. 하늘엔 보랏빛 노을이 번지고 있었고 철커덩철커덩 그네가 흔들리는 소리만이 제 옆에 머물러 있었죠. 그런데 누군가 뒤에서 제 등을 밀어 그네가 멀리 나가게 하더군요. 놀라서 살짝 돌아봤더니 남동생이 고사리 손을 뻗고 있었답니다. 그리고 아빠도 세 걸음 뒤에서 팔짱을 끼고 절 보고 있더군요. 누나, 베란다에서 내가 누나 보고 아빠한테 말해서 나온 거야. 나 잘했지? 뭐라고? 베란다에서 놀이터가 보였어? 난 전혀 몰랐는데. 그게 뭐가 중요해? 누나, 내가 그네 밀어줄게. 그러니까 누나도 나중에 나 밀어줘야 해? 동생의 작은 손이 제 등에 닿을 때마다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처음 느껴보는 낯선 감정이 올라왔고 아마도 동생에 대한 애정이 조심스럽게 피어오르기 시작한 것 같았습니다. 한참을 그네를 밀며 웃고 떠들던 동생이 어느 순간 절 올려다보며 말했어요. 누나, 이제 내가 탈 차례야. 누나가 나 밀어줘. 그래, 알았어. 꽉 잡아야 해. 손 놓으면 안 돼. 응, 꽉 잡을게. 누난 힘세니까 진짜 세게 밀어줘야 해. 그래, 꼬마 왕자님. 갑니다. 작은 등을 손으로 짚고 밀기 시작했을 때 저도 모르게 웃음이 새어나왔습니다. 그 아이가 웃는 모습, 그 아이의 웃음소리, 그리고 방금 전 제 등을 밀던 조그만 손이 어느새 정겹고 귀여워졌습니다. 놀이터에서 웃음소리가 퍼지고 있을 때 저희를 바라보는 아빠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돌아보니 아빠는 말없이 저희를 바라보다가 눈가에 미소를 머금고 계셨습니다. 무표정하던 얼굴에 고요한 기쁨이 번지는 걸 보니 저도 모르게 마음 한쪽이 따뜻해졌습니다. 지련이가 혼자 미끄럼틀을 타고 있는 사이 저는 조심스레 아빠에게 다가가 말을 꺼냈습니다. 아빠, 감사해요. 감사하다니. 무슨 말을 그렇게 하니? 아빠가 더 고맙지. 유미, 네가 지련이랑 저렇게 웃는 모습. 아빤 그게 참... 저 아직 많이 어색해요. 동생이 귀엽긴 한데 자꾸 엄마 생각이 나서 왠지 마음이 죄짓는 것 같아요.
유미야, 네가 그런 마음 갖는 거 아빤 다 이해해. 갑자기 너무 많은 게 바뀌었잖니. 억지로 친해질 필요 없어. 그냥 지금처럼 이렇게 조금씩 웃어주는 것만으로도 아빠는 충분히 기뻐. 네 엄마도 하늘에서 보고 계실 거야. 유미가 얼마나 용기 내고 있는지, 얼마나 잘 자라고 있는지. 미안하다. 그동안 제대로 곁에 있어주지 못해서. 아빠, 이제라도 곁에 있어주세요. 저 아직 많이 약하니까요. 그래, 약속할게. 이번엔 절대 널 혼자 두지 않을게. 그날의 바람은 차가웠지만 마음 어딘가는 조용히 데워졌습니다. 흔들리던 그네처럼 저의 마음도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아주 서서히, 아주 조심스럽게 가족이란 단어가 저의 삶에 스며들기 시작한 날이었습니다. 그날을 기점으로 저희 집안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동생은 애교를 부리며 저에게 씻겨달라, 책 읽어달라, 놀아달라며 온종일 매달렸고 전 그런 요청들을 하나하나 다 들어줬습니다. 아빠는 매일 저녁 식사 시간마다 저에게 학교 생활은 어떤지, 어떤 과목이 재미있는지, 무엇을 배우고 싶은지, 필요한 것이 있는지 꼼꼼히 물어보셨습니다. 서로 어색하게 피하던 가족이 조금씩 말을 나누고 함께 웃고 식사 중에 소소한 이야기를 나누게 되자 집에 들어가는 것이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따뜻한 밤 냄새가 반겨주는 저희 집은 이제 외로움 대신 온기로 가득 찼고 덕분에 제 사춘기 역시 큰 이탈 없이 잔잔하게 지나갔습니다. 아빠는 제가 동생을 잘 돌보는 걸 보고 나서 회사 일에 더 집중하실 수 있게 되셨습니다. 이전에는 치련이를 혼자 돌보시느라 조퇴를 밥 먹듯 하셨고 회사에선 눈치도 많이 보셨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동생을 잘 챙기자 이제는 안심하고 저녁까지 근무하고 집에 들어오실 수 있었던 거죠. 유미야, 네가 있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른다. 치련이 봐줘서 정말 고맙다. 치련이는 제 동생이기도 해요. 제가 동생 챙기는 게 뭐가 고맙겠어요. 그리고 아빠가 필요한 거 다 사주시고 용돈도 많이 주시잖아요. 그 정도는 해야죠. 자식, 그래도 아빠는 고맙다. 앞으로도 치련이 잘 부탁한다. 아, 우리 주말에 어때? 놀이공원도 가고 캠핑도 가볼까? 좋아요. 놀이공원 가본 지 진짜 오래됐거든요. 치련이랑 같이 가면 재밌을 것 같아요. 그렇게 저희 세 식구는 서먹함을 완전히 떨쳐내고 진짜 가족처럼 서로를 의지하며 따뜻하게 지냈습니다. 저희 친구 세경이는 학원을 가지 않는 날이면 저희 집에 놀러와 치련이와 함께 놀기도 했습니다. 유미야, 네 동생 진짜 귀엽다. 그렇지. 근데 나중에 크면 아마 많이 징그러워질지도 몰라. 너 진짜 그런 말 해도 되냐? 난 이런 동생 하나만 있으면 소원이 없겠다. 유미, 너네 집 진짜 부럽다. 친한 친구도 있고 따뜻한 가족도 있으니 더 바랄 게 없는 일상이었습니다. 시간이 조금 흘러 저는 고등학교에 진학하게 되었고 다행히 세경이와 같은 학교, 같은 반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세경이는 거의 매일 학원에 가느라 바빴고 학교 안에서만 얼굴을 볼 수 있었습니다. 세경아, 너 어디 아파? 얼굴이 안 좋아 보여. 그래 보여? 응. 어디 안 좋은 거야? 나랑 같이 양호실 갈까? 아니야, 괜찮아. 근데 유미야, 나 너한테 말해야 할 게 있어. 뭔데? 나 아마 유학 가게 될 것 같아. 미국으로. 거기서 고등학교랑 대학 다 다니라고 하셔. 부모님이 정하신 거야.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절친한 친구가 갑자기 떠난다니 믿기지 않았고 너무 속상했습니다. 하지만 세경이는 늘 똑똑하고 뭐든 잘하는 친구였으니 유학을 가는 건 당연한 수순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아쉬운 마음을 꾹 눌러가며 밝게 웃으며 응원해주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서운한 일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작별 인사도 없이 세경이가 사라져버린 거였죠.
어느 날 담임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세경인 미국 유학 갔다. 그렇게 알고 있어라. 그게 전부였습니다. 저는 믿기지 않아 세경이의 집에 찾아가 봤지만 그곳엔 이미 다른 가족이 이사를 와 살고 있었습니다. 실망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고 조금은 배신감도 들었습니다. 오랜 친구가 그렇게 아무 말 없이 떠났다는 사실이 마음을 참 아프게 했습니다. 고등학교에서 새롭게 사귄 친구들은 그냥 그저 그런 사이로 지냈습니다. 점심을 같이 먹고 교실에서 수다를 떠는 정도였고 학교 밖에서 따로 만나는 친구는 한 명도 없었습니다. 제 일상은 공부하고 집에 와서 동생을 돌보는 것이 전부였고 학원은 단 한 번도 다니지 않았습니다. 시련아, 너 내년에 초등학교 들어가니까 한글 다 써야 하는 거 알지? 어서 받아쓰기 연습하자. 누나, 공부 싫어. 놀이터 가자. 우리 놀자. 안 돼. 받아쓰기 연습하기 전에 놀이터 금지야. 유치원에서 배운 거 복습하고 받아쓰기까지 하고 나서야 놀 수 있어. 책이랑 공책 얼른 꺼내. 저는 동생의 한글 공부를 책임졌고 산수도 차근차근 가르쳐줬습니다. 덕분에 동생은 초등학교에 입학한 후에도 뒤처지지 않는 학생이 되었고 담임 선생님께 칭찬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 모습을 본 아빠는 절 무척 대견하게 여기셨고 또 많이 미안해하셨습니다. 유미야, 네가 아빠 대신 다 해주고 있어서 너무 고맙고 미안하다. 아빠가 해야 할 일인데 너한테 다 맡겨서. 입에 침이 마르도록 아빠는 저에게 고맙다는 말을 반복하셨습니다. 때로는 말끝이 떨리고 눈빛이 젖어 있을 때도 있었지만 저는 늘 같은 말로 대답했죠. 괜찮다고요. 가족이니까 당연한 일이라고요. 그렇게 웃으며 대답할 수 있었던 것도 아빠가 저희를 위해 쉼없이 달려오셨기 때문입니다. 아빠 덕분에 저는 돈 걱정 없이, 책 걱정 없이 하고 싶은 공부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고3이라는 힘든 시기도 그리 벅차지 않았고 수능도 무난하게 잘 치렀습니다. 점수에 맞춰 대학에 들어갔고 이름난 명문대는 아니었지만 제법 괜찮은 대학이었습니다. 대학 생활은 그야말로 인생의 봄날이었습니다. 공부도 열심히 했고 연애도 해봤고 친구들과 밤새 이야기하며 웃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4년의 시간은 눈 깜짝할 새에 흘러갔죠. 그리고 막상 취업을 준비하려던 어느 날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아빠가 많이 아프시다고 했습니다. 평소 담배를 많이 피우셨던 탓인지 폐암이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초기에만 발견되었으면 수술과 항암 치료로 회복 가능하다고 했지만 안타깝게도 아빠의 상태는 이미 많이 진행된 상태였고 치료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24세 나이에 가장 큰 기둥이자 사랑이었던 아빠를 보내드렸습니다. 장례식 날 검은 정장 속에 묻힌 제 모습이 거울을 보며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이제 진짜 나밖에 없구나 라는 생각에 마음이 덜컥 무너졌습니다. 아빠가 남긴 유산 덕분에 전 바로 생계를 걱정하진 않았고 치련이와 단둘이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아이는 어느새 제가 아빠를 처음 만났던 나이와 비슷한 중학생이 되어 있었습니다. 사춘기라는 폭풍 같은 시기를 지나고 있었지만 크게 엇나가거나 무례한 행동은 없었습니다. 다만 어느 날은 이렇듯 티격태격 말다툼을 하곤 했습니다. 치련아, 학교 다녀왔으면 숙제도 하고 방도 좀 치우라고 했잖아. 게임은 그만하고. 누나가 엄마야? 왜 이렇게 잔소리를 해? 어헛, 내가 널 키우고 있는 사람인 걸 몰라서 그래? 너 누나한테 까불면 혼난다고 했지? 당장 게임 꺼. 숙제부터 해. 아이씨, 알았다고. 잔소리 좀 그만하라고. 너 지금 뭐라고 했어? 우씨가 뭐야? 다시 한번 그런 말하면 등짝 제대로 맞을 줄 알아? 누나 갈수록 험악해진다. 성격 좀 고쳐야 할 것 같아. 이게 진짜 끝까지 까부네.
안 되겠어. 오늘부터 넌 누나한테 스파르타식 교육을 받아야겠다. 명문고 갈 수 있게 제대로 조련 들어간다. 누나도 명문대 못 갔으면서 날 가르치겠다고? 웃기지 마. 난 내가 알아서 할 거니까 누나 일이나 잘하세요. 물론 칠연이는 그렇게 툴툴거리면서도 막상 하라는 건 다 했습니다. 숙제도 하고 방도 치우고 시험 기간엔 새벽까지 책상 앞에 앉아 공부도 했습니다. 제가 직장에 다니며 번 돈의 3분의 1을 동생의 교육비에 썼고 용하다는 학원도 찾아다니며 등록해줬습니다. 때마다 쪽집게 과외 선생님도 모셔서 분기별로 집중 수업을 받게 했죠. 제가 선택한 길은 화려하거나 유명한 길은 아니었지만 남은 가족인 동생을 지키는 길이었습니다. 저는 그 길 위에서 후회 없이 묵묵히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제 나이 35이 되던 해 저희 남동생 칠연이는 대학을 졸업했고 군 복무까지 마친 뒤 로스쿨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늘 책상 앞에서 묵묵히 공부하던 아이가 그렇게 성장한 걸 보니 뿌듯하기도 하고 울컥하기도 했죠. 공부머리는 분명 좋은 아이였지만 그 뒷받침을 제가 열심히 해줬던 것도 사실입니다. 물심양면으로 누구보다 든든하게 곁을 지켜줬다고 자부할 수 있어요. 저 역시 제 삶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직장도 꾸준히 다녔고 연애도 했고 그러다 지금의 남편을 만나 결혼하게 됐죠. 제가 결혼하면서부터는 함께 살던 칠연이와는 떨어져 지내게 되었고 이후 아이까지 낳으면서 자연스레 동생에게 쏟는 관심은 줄어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시기쯤 동생은 이미 당당한 청년으로 스스로 앞가림을 척척 해내는 변호사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편으로 마음이 놓였고 한편으론 조금은 외롭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녀석이 변호사가 되더니 예전 같지 않더군요. 많이 예민해졌고 까칠한 면이 부쩍 늘어났습니다. 칠연아, 누나 왔다. 누나? 사무실에 연락 없이 오지 말라니까. 지금 곧 의뢰인 만나기로 돼 있단 말이야. 아이고 까칠하긴. 도시락만 전해주면 되잖아. 밥은 좀 챙겨가며 일하라고. 내가 알아서 잘 챙겨 먹거든? 이런 거 좀 그만 싸워. 민폐야. 뭐라고? 이 꼬맹이가 또 까부네. 누나가 널 위해서 얼마나. 누나가 내 엄마도 아니면서 왜 그런 말을 해? 그리고 아버지가 남겨준 유산으로 날 키운 거잖아. 뭐라고? 너 지금 돈 얘기를 입에 올리는 거야? 칠연아, 너 진짜 그렇게 생각해? 아빠 유산으로 널 키운 줄 알아? 그 돈은 네 개인 사무실 차리는데 다 썼고 너 키우고 먹이고 입히고 학원 보내고 과외 붙여준 건 전부 내 돈이었다고. 저는 순간 울컥해서 그동안 말하지 않았던 이야기를 쏟아냈습니다. 치사하게 들릴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지만 그날만큼은 아니었어요. 속이 끓어오르던 말들을 꾹꾹 눌러온 시간이 너무 길었습니다. 그런데도 동생은 인상을 찌푸리며 책상에서 벌떡 일어나 이렇게 말했습니다. 됐고 지금 일하는 중이니까 그만 좀 가. 누나 때문에 집중이 안 돼. 그러더니 등을 돌려 저를 문쪽으로 떠밀기까지 했습니다. 문을 닫는 순간 저도 모르게 목이 메었고 허탈한 마음이 천천히 내려앉았습니다. 변호사가 된 제 동생은 예전처럼 순한 눈빛도 따뜻한 말투도 점점 사라져 있었습니다. 전화해도 받지 않는 날이 다반사였고 답장은 하루 이틀을 넘겨야 받을 수 있을 정도로 드물었습니다. 혹시 내가 부담스러운 존재가 되었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제 속은 하루가 다르게 쓰려왔습니다. 그 아이를 키우며 보냈던 수많은 날이 떠올라 혼자 울컥했던 날도 많았습니다. 동생의 사무실에는 더 이상 연락 없이 찾아가지 않겠다고 마음먹었지만 문제는 연락이 닿지 않았다는 거였습니다. 저는 아이를 키우며 남편 내조에 직장까지 다니는 와중에도 동생을 보기 위해 시간을 쪼개려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동생은 마치 절 보고 싶지 않다는 듯 전화 한 통 없었고 제가 연락을 해도 받는 일은 드물었습니다.
제게는 자식 같은 동생이었기에 그 무심한 태도에 서운함이 쌓였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흘렀고 얼굴 한 번 못 본 채 시간만 흘러가자 어느 주말엔 마음이 너무 간절해져서 결국 남편에게 딸을 맡기고 동생의 변호사 사무실을 다시 찾게 되었습니다. 칠연아, 나왔다. 넌 어떻게 이렇게 연락 한 통이 없니? 의뢰인이랑 있었구나. 미안하다. 밖에서 잠깐 기다릴게. 그때 제 앞에 앉아있던 여성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전 의뢰인이 아니라 칠연 오빠 여자친구예요. 점심 같이 먹으려고 온 거예요. 아, 여자친구? 와, 예쁘네. 근데 이 꼬마가 이런 예쁜 애인을 두고 누나한테 말 한마디도 안 했단 말이야? 칠연아, 진짜 섭섭하다. 동생은 말문을 닫은 채 무표정으로 제 쪽을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때 여자친구가 상냥하게 입을 열었죠. 제가 언니라고 불러도 될까요? 언니, 우리 같이 점심 먹어요. 언니가 맛있는 거 사주세요. 애교까지 있네. 참 예쁜 사람이야. 그래, 내가 밥 살게요. 모처럼 동생 얼굴 보고 밥 먹는 건데 여자친구까지 함께라니 기분 좋네요. 얼른 나가요. 동생은 내키지 않는 듯 인상을 살짝 구기더니 말없이 일어나 저희와 함께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식당에 앉아 밥을 먹는 동안 저와 여자친구는 수다꽃을 피웠고 동생은 고개를 푹 숙인 채 말없이 밥그릇만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이야기를 걸어도 대답은 끄덕이거나 한숨 같은 대꾸뿐이었죠. 결국 저는 그 조용함을 참지 못하고 말문을 열었습니다. 칠은아, 너 진짜 너무하는 거 아니니? 누나 안 보고 싶었어? 누가 그렇대? 그냥 피곤해서 그랬던 거야. 정말 어지간히 까칠하다. 누나가 너 보러 오는 걸 이렇게까지 눈치 봐야 하냐?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네 얼굴 보는 게 내 인생 낙 중 하나인 거 모르겠어? 알았어, 자주 와. 됐지? 대답은 짧았지만 그 말 한마디에 저는 괜히 웃음이 났습니다. 말은 무뚝뚝하게 하지만 여자친구 앞이라 그런지 괜히 더 체면 차리는 것 같기도 했고요. 그날은 생각보다 괜찮은 날이었습니다. 동생은 여전히 까칠했고 말도 별로 없었지만 그 곁에 밝고 다정한 여자친구가 있어주니 안심도 되었고 제 마음도 조금은 풀렸습니다. 오랜만에 얼굴을 마주하고 밥 한 끼 함께 했다는 것만으로도 전 충분히 위로받을 수 있었으니까요. 며칠 뒤 뜻밖의 연락이 왔습니다. 다름 아닌 동생의 여자친구에게서였습니다. 둘이서 밥을 먹자고 했고 전 반가운 마음에 망설임 없이 약속 장소로 달려갔습니다. 오랜만에 누군가가 절 특별히 만나고 싶다고 말해주는 기분 참 따뜻했습니다. 식당에서 마주 앉자마자 여자친구가 환한 미소로 말했어요. 언니, 오늘 밥 먹고 커피 마시고 우리 노래방도 가요. 아우, 진짜 사교성 좋네. 우리 동생이 널 조금만 닮았으면 좋겠다. 치륜이도 예전엔 날 엄청 잘 따랐는데 어른 되더니 얄짤없이 무뚝뚝하고 예민하기만 해. 오빠가 좀 무신경한 면이 있긴 하죠. 저도 가끔 서운할 때가 많은데요. 그래도 사람이 진실돼서 평생 믿고 함께 살아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잠깐, 평생이란 말이 지금 나왔는데 설마 둘이... 네, 저희 결혼하기로 했어요. 그 말이 왜 그렇게 벅차게 들렸는지 모르겠습니다. 기쁜 건 분명한데 정작 그 말을 동생의 입으로 듣지 못한 게 어쩐지 좀 아쉽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제 입꼬린 저도 모르게 올라가 있더군요. 아, 그렇구나. 결혼까지? 축하해. 언제? 어디서? 그리고 상견례는 언제쯤? 아직 정해진 건 없지만 곧 다 준비하려고 해요. 언니, 저희 결혼하면 앞으로 다 자주 보고 더 친하게 지냈으면 좋겠어요. 그럼 당연하지. 난 아주 다정한 시누이가 될 거야. 시짜질 같은 거 나랑은 안 맞는 단어야. 그러니까 불편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친구처럼 지내자. 감사해요, 언니. 그럼 오빠랑 상의해서 상견례 날짜 정해볼게요. 언니는 주말에 쉬시죠? 시간 되시는 날 알려주시면 그걸 참고해서 정할게요.
난 언제든 좋아. 그냥 날짜만 알려줘. 나야말로 너희 결혼 준비에 도움이 되면 좋겠어. 그렇게 따뜻하고 유쾌한 식사를 마치고 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동생이 직접 말해주진 않았지만 그 옆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밝고 따뜻하다는 것만으로도 안심이 되었고 고마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마치 제 마음속 긴 계절이 조금씩 끝나가고 있는 듯한 기분이었어요. 한 달쯤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상견례 날짜가 잡혔는지 동생이 느닷없이 저희 집을 찾아왔습니다. 남편과 딸아이는 놀이방에서 놀고 있었고 저와 동생은 거실에 마주 앉았습니다. 저는 반가운 마음에 조심스레 물었죠. 칠연아, 상견례 날짜는 정해졌어? 정해지긴 했는데 근데 뭐? 동생은 제 시선을 피한 채 바닥만 멍하니 내려다보더니 한참 만에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누나는 그냥 오지 마. 장모님이 우리 부모님 안 계신 것도 알고 있고 누나는 친누나도 아니잖아. 이복남매라는 것도 말해야 하니까 괜히 이상하게 보일까봐. 뭐라고? 지금 그 말 진심이야? 응. 솔직히 결혼식도 안 왔으면 좋겠어. 그 순간 제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뼈와 살을 찢어 헌신에 키운 아이에게서 오지 마라는 말이 나왔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래, 그게 너의 진심이었구나. 칠연아, 넌 내게 뭔지 알아? 그냥 한 집에서 잠깐 같이 지냈던 그렇게밖에 기억되지 않는 존재였니? 난 널 자식처럼 키웠어. 네가 울면 안아주고 네가 아프면 밤새 간호했던 사람인데 그게 다 뭐였니? 난 할 말 다 했어. 상견례에도 결혼식에도 오지 말아줘. 부탁이야. 동생은 고개조차 들지 않았습니다. 이미 마음의 결정을 내린 듯 했습니다. 저는 더는 말하지 않았고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방문을 닫았습니다. 문을 닫는 순간 마치 제 안에서 무언가가 조용히 꺼지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며칠 후 저는 그 일이 마음에 걸려 동생의 여자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 줄기 희망이 남아있었던 걸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녀는 말을 더듬으며 머뭇거렸습니다. 나 서운해서 그래. 칠연이가 상견례 오지 말래. 너도 같은 생각이야? 네? 언니, 그건 오빠가 결정한 거라 제가 뭐라 말하기가 좀... 정말 죄송해요. 그 말에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그래, 너희들 아주 환상의 짝이네. 상견례도 결혼식도 잘 올려라. 벽에 똥칠할 때까지 서로 잘 챙기고 아주 오래오래 살아봐라. 그리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뺨이 화끈거렸고 눈가인 저도 모르게 뜨거운 게 차올랐습니다. 아무리 이복남매라고 해도 저의 지난 세월과 감정은 결코 가짜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의 인생을 책임진다는 것이 단지 피로 맺어졌느냐 아니냐의 문제로 부정당할 수 있다는 사실이 세상을 더 차갑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쯤 지나 남편이 느닷없이 제게 넌지시 말을 건넸습니다. 여보, 오늘 처남 상견례 날인 거 알아? 뭐? 그걸 당신이 어떻게 알아? 처남 카톡 프로필 사진에 대망의 날이라고 쓰여있더라. 사진도 호텔이던데. 누가 봐도 상견례지. 근처 호텔에서 비싼 밥 먹으면서 상견례 하려나봐. 웃기는 놈이네. 동생 다 키워놨더니 이런 식으로 열받게 하네. 칠연이 진짜 못됐어. 여보, 그러지 말고 우리도 한번 가보자. 가서 말할 거 다 하고 당신이 처남 키웠다는 거 당당히 말해. 내가 옆에 있을 테니까. 같이 가자. 뭐라고? 초대도 안 됐는데 그냥 가자고? 그랬다간 진짜 동생이랑 영영 끝이야. 그놈 얼마나 까칠한지 당신도 알잖아. 에이, 뒷일은 나중에 생각하자. 후회하지 않을 선택을 하자고. 이 자리에 안 가면 두고두고 마음에 남을걸. 일단 가보자. 당신이 하고 싶은 말 오늘 다 해. 내가 든든히 옆에 있어 줄게. 준비하고 어서 나와. 남편의 말에 저는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사실 저도 가고 싶었습니다.
무시당한 분노보다 아직도 미련처럼 남은 애정이 발끝에 맺혀 있었고 그 자리를 지켜보고 싶다는 마음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심했죠. 예쁘고 단정한 치마 정장을 꺼내 입고 곱게 화장을 하고 저희 부부는 호텔로 향했습니다. 남편은 프런트에서 동생 이름으로 예약된 자리를 물었고 종업원이 룸을 안내해줬습니다. 여보, 이쪽이래. 처남 이름으로 예약된 방이 있대. 그래, 가보자. 들어가서 할 말 다 하고 나올 거야. 사돈들 분과도 얼굴을 맞대고 이야기할 거야. 그래, 이게 바로 당신답지. 그렇게 문을 열고 룸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안에는 동생과 여자친구 그리고 예비 사돈 부부가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 발걸음이 순간 멈췄습니다. 익숙한 얼굴, 믿기지 않을 만큼 익숙한 그 얼굴이 제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세경이? 너 세경이 맞지? 내 친구 세경이, 너 왜 여기 있는 거야? 유미? 유미구나. 세상에, 이게 무슨 일이야? 네가 칠연이 누나였어? 그럼 어릴 때 우리가 같이 데리고 놀던 꼬마의 칠연이었단 말이야? 세경이와 저는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예비사돈의 얼굴이 제가 그렇게도 그리워했던 고등학교 시절의 절친 세경이라니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세경아, 설마 네 딸이 내 시누이... 그러니까 넌 얘 엄마야? 맞아. 그 아이가 내 딸이야. 놀랐지? 실은 고등학교 때 임신했었어. 너한테 말도 못했지. 유학 간다고 했을 때 사실은 유학은커녕 아무 데도 못 갔어. 아이 아빠 쪽에서도 우리 집에서도 반대가 심해서 결국 친정집으로 숨어들었고 그곳에서 아이를 낳고 살았어. 말없이 떠난 것도 연락 못한 것도 정말 미안했어. 난 널 항상 그리워했어. 세상에. 그럼 너 고등학교 때... 응. 그때 아이를 낳았고 그 아이가 지금 칠연이를 사랑하고 있어. 말문이 막혔습니다. 숨겨졌던 진실은 너무 갑작스러웠고 그 무게가 가슴을 눌렀습니다. 저는 상견례 자리에서 친구의 고백과 동생의 인연이 뒤엉킨 현실 앞에 단순한 서운함이 아닌 삶의 회오리를 마주한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돌려 남동생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더는 감정을 감출 필요가 없었어요. 칠연이... 너... 내가 그렇게 창피하니? 대체 누나라는 존재가 너한텐 뭐야? 동생은 당황한 표정으로 절 바라보다가 말을 더듬기 시작했습니다. 누나, 그런 뜻은 아니었어. 아니, 나 오늘 할 말 있어서 왔어. 너한테 따끔하게 말하려고. 널 키운 건 나야. 먹이고 입히고 공부시키고 대학 보내고 군대 다녀올 때까지 다. 그런 내가 네 인생에서 빠져야 해? 누나, 난... 닥쳐! 넌 상견례도 결혼식도 못 오게 했어. 난 정당한 자격 있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지금 사과부터 해. 동생은 멈칫하더니 작게 입을 열었습니다. 장모님이 누군지 처음부터 알고 있었어. 고등학생 때 얼굴 한번 뵀던 기억이 있어서. 장모님은 날 기억 못하셔도 난 알아. 그게 들통나면 장모님 체면이 상할까봐 그래서 누나를 부르지 않은 거야. 그 말을 듣자 깊은 한숨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 말이 된다고 생각해? 넌 그냥 핑계대고 있는 거야. 장모 핑계로 상황을 덮으려고 하는 거잖아. 진짜 이유는 네가 날 가족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야.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옆에 있던 세경이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칠연아, 넌 나한테 뭐라고 했더라? 누나가 바빠서 못 온다고 했지? 이게 날 위해서 그랬다는 거야? 그게...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냥 누나가 오면 안 될 것 같았어요. 하! 너 진짜 사위 될 자격이 있니? 세경이는 의자를 밀고 일어서더니 단호하게 외쳤습니다. 내가 다 봤어. 네 누나가 널 어떻게 키웠는지, 어떻게 사랑해줬는지, 그런 누나를 네가 어떻게 대했는지 알아? 날 위해서?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마. 넌 네 체면만 챙긴 거야.
치른이는 고개를 숙이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세경이는 동생을 쏘아보듯 바라보다가 그를 향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 사람, 당장 누나한테 사과해. 정식으로 고개 숙여서. 장모님, 지금 이 자리에서 머리 조아리고 정식으로 사과하지 않으면 이 결혼 다시 생각할 거야. 알겠어? 네, 사과하겠습니다. 그제야 칠연이는 자리에서 조용히 일어나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얼굴은 벌겋게 달아있었고 숨을 고르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누나, 정말 미안해. 내가 너무 이기적이었어. 변호사 되고 나서 예민해지고 주변 사람들 챙기는 법을 잊었어. 근데 누나한테 그런 식으로 한 건 정말 잘못했어. 사과할게. 미안합니다. 세경이는 그 옆에서 한마디 더 던졌습니다. 무릎 꿇었으면 진심으로 빌어. 눈 피하지 말고. 미안해, 누나. 다신 그런 일 없을 거야. 나 정신 차릴게. 진심이야. 저는 그 모습을 잠시 바라보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너한테 실망한 거 많아. 근데 넌 내 동생이야. 자식 같았고 지금도 그래. 그래서 쉽게 놓을 수가 없어. 앞으로도 계속 너의 엄마 같은 누나로 남을 거야. 그러니까 나한테 최소한의 예의는 지켜. 알겠어, 누나. 진짜 많이 반성했어. 오늘처럼 혼난 적 처음이야. 장모님께도 정말 죄송합니다. 너무 경솔했어요. 다신 이런 실수 안 할게요. 그날 제 동생은 상견례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가족에게 사과했습니다. 이기적이고 철없던 말들은 사라지고 제대로 사람으로서 고개 숙이는 모습을 처음 봤습니다. 시간이 걸렸지만 그 순간만큼은 확실히 제 동생이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동생은 한참을 울고 얼굴이 붉게 달아오른 채 화장실로 들어갔습니다. 세수를 하고 눈가를 다시 정리하고 돌아왔을 때 저와 세경이는 조용히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말없이 서로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아도 손끝으로 전해지는 감정이 있더군요. 세경이, 네가 말없이 떠났을 때 많이 서운했는데 이젠 이해가 돼. 그런 사정이 있었다면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었겠지. 유미야, 미안했어. 그땐 정말 아무한테도 말할 용기가 없었어. 유학 간다는 말도 그냥 핑계였고 아이를 지키고 싶었는데 그 선택이 너무 외로웠어. 지금은 후회돼. 딸을 숨긴 시간들이 너무 아까웠더라고. 그렇게 사랑스럽고 자랑스러운 아이인데 왜 그리 움츠러들었는지 모르겠어. 그래, 시은이 참 예쁘고 밝고 정말 좋은 아이야. 너 잘 키웠어, 세경아. 진심이야. 이렇게 다시 만나서 너무 좋고 우리가 사돈이 된다는 게 아직도 믿기지가 않아. 나도야. 너라서 다행이고 네가 시어머니가 되어줘서 마음이 놓여. 우리 시은이 잘 부탁할게. 걱정하지 마. 내가 너 딸을 잡아먹겠어. 오히려 너 우리 칠연이 좀 잘 부탁해. 보기보다 순둥이라 의외로 여린 면도 많아. 알지, 알고 있어. 착한 거. 그래서 이번 일 더 혼내고 싶었어. 오늘은 평생 잊지 못할 날이 되게 해줄 거야. 야, 너무 그러지 마. 사과했잖아. 다신 안 그런다고도 했고. 유미, 넌 진짜 누나가 아니라 엄마 같아. 오늘 보니까 확실히 알겠더라. 그 말에 저는 흐뭇하게 웃으며 세경이의 손을 살짝 더 꼭 쥐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자연스럽게 결혼식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허례허식은 다 생략하고 필요한 만큼만 준비해서 예식을 올리기로 했습니다. 가족끼리 조용하고 따뜻하게 보내자는 데 뜻을 보았죠. 그리고 마침내 결혼식 날이 찾아왔습니다. 이번엔 동생이 먼저 말했습니다. 정식으로 진심을 담아 혼주석에 앉아달라고요. 그렇게 저와 남편은 결혼식장에서 혼주 자리에 앉게 되었습니다. 그날 동생이 드디어 누나에게 처음으로 제대로 말을 걸더군요. 누나, 내가 진짜 미안했어. 솔직히 나 같은 동생은 나라도 미울 거야.
근데 누나는 끝까지 포기 안 하고 날 잡아줬잖아. 고마워. 알긴 아는 거냐? 그래, 이젠 진짜 철 좀 들어라. 누나가 널 키운 걸 잊지 말고 살아. 전에도 말했지. 내 인생의 영순인 너라고. 지금은 아니잖아. 매형도 있고 조카도 있잖아. 그러니까 셋 다 영순이지. 순이를 왜 매겨? 아무튼 결혼했으니까 이제 진짜 어른이야.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 또 누나 울리면 진짜 끝장이야. 알았어? 알았어. 정신 번쩍 들게 혼나서 이번엔 진짜 제대로 살게. 그럼 나 신랑 입장 준비하러 갈게. 누나, 나 멋지게 입장하는 거 잘 봐? 동생은 환한 얼굴로 대기실을 나갔고 곧 결혼식장에 경쾌한 음악이 울려 퍼졌습니다. 지련이는 단정한 턱시도에 다소 긴장된 얼굴로 조심스레 입장했고 뒤이어 시은이는 순백의 드레스를 입고 한 걸음 한 걸음 조심스럽게 걸어 들어왔습니다. 두 사람 모두 조금은 떨고 있었지만 마주보는 눈빛엔 확실한 믿음이 담겨 있었죠. 그 장면을 보는 순간 제 눈엔 눈물이 저절로 고였습니다. 손등으로 조용히 닦았는데 옆을 보니 세경이도 같은 표정이었어요. 둘이 눈을 마주쳤고 우리는 동시에 고개를 끄덕이고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눈물 사이로 피어난 미소는 그날 결혼식장에서 가장 진한 장면이 되었죠. 그리고 2년이 흘렀습니다. 시연이는 예쁜 딸을 낳았고 저희는 조카딸을 보기 위해 동생 집을 자주 찾곤 했습니다. 특히 저와 세경이는 거의 매주 만나 아기를 돌보고 수다를 떨었죠. 어머머, 우리 손녀 좀 봐. 어쩜 이렇게 예쁠까? 세경아, 넌 손녀라 그러지만 난 그냥 조카야. 아직 할머니 소리 들을 나이는 아니란다. 아, 또 그 말이야. 유미, 넌 칠연이한테 너무 엄마 같아서 헷갈린다니까. 그건 그래. 나도 가끔 얘가 아들 같고 이 조카딸이 진짜 내 손녀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 뭐 내가 고모도 하고 할머니도 하면 되지. 하여튼 유미는 예나 지금이나 똑부러지고 유쾌하고 그래서 내가 너랑 친구하길 잘했지. 오늘 날씨 좋은데 애기도 데리고 바람 쐬러 갈까? 중학교 때처럼 김밥 싸서 피크닉 가자. 좋다. 진짜 오랜만에 그 시절 감성 살려보자고. 그렇게 저희는 아기를 데리고 김밥도 싸고 돗자리도 챙겨 소풍을 떠났습니다. 세월은 흘렀지만 저희 우정은 여전히 소녀 같았고 마음만은 그때 그대로였어요. 동생과 시연이는 여전히 금슬 좋고 사이좋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칠연이는 한결같이 따뜻해졌어요. 예민하고 까칠하던 모습은 이제 다 사라졌고 물론 예전처럼 매일 연락하진 않지만 필요한 순간마다 저를 먼저 찾아주곤 해요. 자주 웃고 먼저 챙기고 말끝에 누나 고마워라는 말도 잘 붙이죠. 저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한 아이의 누나이자 보호자이자 또 한 사람의 아내이자 엄마로서 그리고 친구의 친구로 살아온 길 위에 참 많은 이야기가 얹혔습니다. 가족 이야기로 시작해 절친한 친구와 사돈을 맺게 된 인연까지 이 긴 여정을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조금이나마 따뜻하거나 웃기거나 뭉클한 시간이었길 바라며 이만 인사드릴게요. 안녕히 계세요.